이 이야기는 부산시에 사시는 김영수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수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50년 친구의 아내와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이 말을 자식들에게 꺼낸 날, 제 아들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없었던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었을까요? 제 친구의 아내, 제 50년 지기 친구가 평생을 사랑했던 여자, 제 아내와도 가족처럼 지냈던 여자, 그런 사람과 이제 와서 밥을 먹고 병원을 같이 가고 시장에 같이 다니고 오늘 있었던 일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이 나이에 좀 낯간지럽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친구라고 하기엔 마음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아직 아주 늙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혼자 시장도 가고 운전도 하고 병원도 혼자 다닙니다. 하지만 밤에 집에 돌아와 불 꺼진 거실을 볼 때면 그때는 나이를 느낍니다. 아무도 없는 집, 식탁 위에 혼자 놓인 밥그릇,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하루, 그게 사람을 늙게 만들더군요. 제 아내 순자는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오래 아팠고 저는 남편 노릇 제대로 못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 번다고 바빴고 나이 들어서는 무뚝뚝하다는 핑계로 표현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둘 다 착한 자식들입니다. 명절이면 오고 전화도 합니다. 아프다고 하면 병원도 같이 가줍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결국 노년의 외로움은 누가 나쁘고 착해서 생기는 게 아니더군요. 그냥 모두가 자기 삶을 사는 사이 남겨진 사람이 혼자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게는 박철호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철호는 저보다 키도 작고 말도 느렸는데 이상하게 배짱이 있었습니다. 동네 형들이 제 돈을 뺏으려고 했을 때 그 작은 놈이 앞에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라. 그날 이후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중학교도 같이 다녔고 고등학교는 달랐지만 매일 만났습니다.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고 결혼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저는 순자와 결혼했고 철호는 정숙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네 사람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여름이면 계곡에 갔고 가을이면 단풍 보러 갔고 명절 끝나면 서로 집에 모여 남은 전을 데워 먹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철호네 집을 친척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철호 아내 정숙 씨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음식 솜씨가 좋았고 남 챙기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순자와도 친했습니다. 두 여자가 부엌에서 웃는 소리를 들으면 저와 철호는 거실에서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철호가 늘 말했습니다. 영수야, 우리 넷이 늙어서도 이렇게 다니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늙어도 친구는 남아있고 아내도 곁에 있고 계속 같이 밥 먹고 여행 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런 약속을 잘 지켜주지 않더군요. 먼저 떠난 건 제 아내였습니다. 순자가 떠난 뒤 철호가 저를 많이 챙겼습니다. 술 사주고 억지로 산책 끌고 나가고 집에 반찬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그때 철호한테 많이 기대었습니다. 친구라는 게 그런 거더군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데 3년 뒤 철호도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술하면 된다고, 항암하면 된다고. 철호도 웃었습니다. 나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하지만 병은 사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점점 야위었습니다. 마지막 병실에 갔을 때 철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수야, 정숙이 가끔 좀 들여다봐라.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당연히 챙기지.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운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철호가 떠난 날, 저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보다 더 울었다고 하면 순자에게 미안한 말일까요?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50년 친구를 잃은 슬픔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떠났을 때는 집 한쪽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철호가 떠났을 때는 제 젊은 시절이 통째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철호 장례식이 끝난 뒤 저와 정숙 씨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서로를 보면 철호 생각이 났고 순자 생각도 났습니다. 괜히 자주 연락하면 동네 사람들이 말 만들 것도 싫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각자 살아야 한다고, 그게 예의라고, 그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도리라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명절에 안부 문자 한 번, 가끔 부고나 경조사 때 얼굴 보는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우연히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혈압약도 타야 했고 위내시경 예약도 해야 했습니다. 검사 끝나고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디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 씨? 고개를 들었더니 정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도 검진 왔어요. 정숙 씨는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희끗했고 손에는 병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어색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만나니 남보다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검사가 끝난 시간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그냥 헤어지려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아직요. 그럼 병원 밥 말고 밖에 나가서 먹읍시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날은 혼자 밥 먹기 싫었습니다. 정숙 씨도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앉았을 텐데 그날은 서로 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애들은 잘 지내요? 네. 영수 씨 자식들도 잘 지내죠? 그럭저럭요. 처음엔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철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철호 씨는 병원 참 싫어했는데 저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검진 받으라면 도망 다녔죠. 그 말을 하며 둘 다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죽은 사람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웃으며 시작해도 끝은 늘 가슴이 먹먹합니다. 밥을 다 먹고 헤어지는데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밥 잘 먹었어요. 나도요.
혼자 먹는 것보다 낫네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낫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저녁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충 라면이나 끓였을 텐데 그날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하루가 덜 허전했습니다. 한 달 뒤 또 병원에서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약을 타러 갔고 정숙 씨는 검사 결과를 들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밥 먹고 갈까요? 정숙 씨도 이번에는 덜 망설였습니다. 좋죠. 그렇게 두 번째 밥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덜 어색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 편했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병원에서 만나지 않아도 가끔 연락하게 됐습니다. 시장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오늘 비 오는데 조심해요. 혈압약은 잘 챙겨 먹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 정도. 누가 들어도 이상할 것 없는 말들.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문자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보고 혹시 정숙 씨에게 문자가 와 있나 확인했습니다. 없으면 조금 허전했습니다. 있으면 하루가 덜 심심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봐 준다는 것, 내가 누군가의 안부를 궁금해한다는 것, 그게 생각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물을 사고 있었고 정숙 씨는 생선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또 만나네요.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연인가 봅니다. 정숙 씨가 잠깐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날 우리는 같이 장을 봤습니다. 무거운 봉지는 제가 들었고 정숙 씨는 옆에서 가격을 깎았습니다. 예전 순자와 시장 가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나자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이상하게 죄책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기억 위에 새로운 하루가 살짝 얹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가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국밥, 칼국수, 청국장, 비싼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몸 아픈 이야기, 약값 오른 이야기, 친구들 하나둘 떠나는 이야기. 젊을 땐 그런 이야기가 싫었습니다. 늙은 사람들끼리 왜 저런 말만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되어 보니 알겠더군요. 그게 우리 일상이었습니다. 아픈 곳을 말하고, 약을 묻고, 어제보다 덜 외로웠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노년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약 먹고 자면 낫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열이 오르고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회사가 바쁠 시간일 테니까요. 딸에게 전화할까 하다가도 말았습니다. 애들 챙기느라 정신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정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 좀 걸렸나 봅니다. 병원은 갔어요? 내일 가려고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정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죽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이 날씨에 왜 왔어요? 제가 말하자 정숙 씨가 눈을 흘겼습니다. 아픈 사람이 큰 소리는. 그날 정숙 씨는 제 부엌에 들어와 죽을 데우고 약을 챙기고 물수건을 적셔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집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 게 냄비 뚜껑 닫히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그릇이 식탁에 놓이는 소리,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뜨거워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뜨거운 건 죽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 덜 외롭겠다. 아플 때 전화할 사람이 있고, 밥 먹자고 말할 사람이 있고, 오늘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남은 시간이 조금은 덜 무섭겠다. 그 생각이 든 순간 저는 겁이 났습니다. 철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말도 떠올랐습니다. 정숙이 가끔 좀 들여다봐라. 그 말이 이런 뜻은 아니었을 텐데. 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정숙 씨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고 문자도 짧게 답했습니다. 시장 가는 길도 바꿨습니다. 병원 예약일도 일부러 다른 날로 미뤘습니다. 제가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서 더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피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안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전보다 더 적막했습니다. 냉장고 소리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TV를 틀어도 소음 같았습니다. 정숙 씨가 보낸 짧은 문자 하나가 그리웠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 말 하나가 그렇게 큰 말이 될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보다가 받았습니다. 왜 피하세요?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숙 씨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했으면 미안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래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철호한테 미안해서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매일 미안해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도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고 같은 죄책감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래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마음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구나. 그리고 더 무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마음이면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면 그건 자꾸 살아납니다. 억지로 묻어도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만나도 낮에만 만났고 밥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수 씨, 우리 나이에 사랑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아프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정숙 씨가 또 말했습니다. 누구랑 뜨겁게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었냐고 물어볼 사람, 병원 같이 가줄 사람, 오늘 날씨 좋다고 말할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슬펐습니다. 제가 원하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눈치 안 보고 손잡고 다니는 그런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은 생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사람, 같이 늙어갈 사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면 안 될까요? 정숙 씨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렇게요? 네. 밥도 같이 먹고, 병원도 같이 가고, 가끔 바람도 쐬고, 아플 때 서로 전화하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은 시간은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정숙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될 거라는 걸요.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긴장할 줄 몰랐습니다. 68살 먹은 사람이 자식들 눈치를 그렇게 보게 될 줄도 몰랐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랬습니다. 정숙 씨와 앞으로도 만나고 싶다는 마음보다 자식들이 상처받을까봐 더 걱정됐습니다. 그 애들도 나름대로 철호를 알았으니까요. 철호는 제 친구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삼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말을 할까? 그냥 숨길까? 괜히 이야기했다가 집안만 시끄러워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몰래 연애하는 나이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저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말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식사나 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왔고 딸은 손주를 시댁에 맡기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이 시끌벅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은 밥이 목으로 잘 안 넘어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파요?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딸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무슨 할 말 있는 사람 같은데? 저는 괜히 물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할 말 있다. 둘 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정숙 씨랑 앞으로도 계속 만나려고 한다. 처음에는 둘 다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딸이 먼저 물었습니다. 정숙 아주머니? 응. 철호 아저씨 부인? 응. 몇 초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데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같이 밥 먹고 병원도 같이 가고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갑자기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다.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라 놀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그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 말이 생각보다 아프더군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철호 아저씨가 어떤 분이었는데 아버지 친구잖아요. 50년 친구잖아요. 그런데 하필 왜 정숙 아주머니예요?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설명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왜 꼭 정숙 씨였냐고요?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제 하루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잖아. 아들이 딸을 돌아봤습니다. 그럼 넌 괜찮아?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들으면 놀라긴 하지. 근데 차라리 정숙 아주머니가 낫지 않아? 이번에는 제가 놀랐습니다. 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 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여자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낫다는 말이야. 아빠도 알고, 우리도 알고, 정숙 아주머니도 좋은 분이잖아.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지금 진심이야? 응. 아니, 세상에 남자가 그렇게 없어서 하필 친구 남편이야? 딸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없어서 하필 친구 아니겠어? 순간 식탁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둘을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하지만 아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진짜 죄송한데 저는 반대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그 말에 딸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는 괜히 눈을 피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눈물 보인 적 없는데 이상하게 목이 매더군요. 그날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딸은 돌아가기 전 제 어깨를 한번 토닥였습니다. 아빠, 근데 각오는 해야 돼. 무슨 각오? 사람들 말. 저는 웃었습니다. 그 정도는 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사람들 말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퍼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정숙 씨 쪽도 저희 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밤 정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 네. 우리 아들이 오늘 화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화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애들이 많이 화났나 봐요. 제가 묻자 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저보고 미쳤대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도 비슷한 말 했습니다. 정숙 씨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영수 씨, 네. 우리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쁜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 정숙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게 되는 건지. 며칠 뒤 저는 동네 슈퍼에 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처럼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김 선생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런데 가게를 나오는데 뒤에서 다른 아주머니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다니까. 둘이 자주 다닌다잖아. 에이 설마. 아니라니까.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설마 우리 이야기인가. 저는 모르는 척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동네 공원에서였습니다.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오래 알고 지낸 동네 형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영수야. 예, 형님. 너 요즘 정숙 씨랑 자주 만나냐?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예. 아니, 그냥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밥 몇 번 먹은 게 전부예요. 형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둘 다 혼자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더니 잠시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말은 나올 거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말은 나올 거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손을 잡은 적도 없고, 숨긴 적도 없고, 남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정숙 씨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우리가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정숙 씨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왜 그래요? 제가 묻자 정숙 씨가 한참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늘 미용실 갔다 왔거든요. 네.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정숙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 생겼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저도 이해됐습니다. 부러워서 하는 말이든 비웃어서 하는 말이든 결국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일찍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만 만나야 하나? 우리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어한다. 동네 사람들도 말한다. 철호도 생각난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할수록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만 만나야 할 이유는 점점 늘어나는데 만나고 싶은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였습니다. 앉아요? 문자 한 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숙 씨도 안 자네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저는 한참 휴대폰을 보다가 결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나도요. 그 짧은 문자 두 줄이 그날 밤에는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외롭다는 게 꼭 옆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를 걸 사람이 없을 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병원에서 의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같이 걱정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외로운 거더군요. 정숙 씨는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일이 결국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전화라도 하는데 그날은 초인종부터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표정이 안 좋더군요. 아버지, 왜 그러냐? 잠깐 얘기 좀 해요. 목소리부터 딱딱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직도 만나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응, 계속 만난다. 아들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중요하다. 왜요?
그 질문에는 바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좋아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외로우니까? 그 말들이 다 맞는데 왠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하루가 덜 길다. 아들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40 넘은 아들이 68살 노인의 하루를 이해하긴 어렵겠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언젠가 알 거다. 뭐려? 하루가 너무 길어지는 날이 온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혹시 결혼할 생각 있어요?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진짜요? 응. 혼인신고도 안 해요? 안 한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재혼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다시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같이 밥 먹고, 같이 병원 가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아들은 쉽게 안심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안다. 근데 신경 안 쓰여요? 이번에는 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안 쓰일 리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 눈치 보고, 체면 지키고, 남한테 욕 안 먹으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욕 먹더라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철호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철호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욕했을까요? 아니면 웃었을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철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지막 병실 장면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영수야, 정숙이 가끔 좀 들여다봐라. 그 말, 저는 그 말을 수백 번은 떠올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남긴 마지막 부탁. 그 정도. 그런데 요즘은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호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먼저 떠나는 사람이 남는 사람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그날 밤 정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묻자 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다녀갔어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정숙 씨도 피식 웃었습니다. 뭐래요? 아직도 만나냐고. 우리 아들도 똑같은 말 했어요. 잠시 둘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네, 우리 애들 때문에 헤어져야 할까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저도 매일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정숙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무슨 자신이요? 우리 딸이 저 때문에 상처받는 거, 우리 아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지금 행복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오래, 한참 동안,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저도요. 그 말이 나오는데
목이 매더군요. 행복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뜻밖의 행복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놓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정숙 씨는 서로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자주 만나지도 않았고 일부러 사람 많은 곳도 피했습니다. 동네 시장 대신 조금 먼 곳으로 나가 밥을 먹었습니다. 공원도 안 갔습니다. 괜히 누가 볼까봐, 누가 또 이야기를 만들까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죄를 짓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서글펐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네, 우리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글쎄요, 불륜도 아닌데. 그러게요. 둘 다 웃었지만 웃음 끝은 씁쓸했습니다. 그러던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한창 피던 시기였습니다. 그날도 정숙 씨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그래도 안 받았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그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수 씨 되십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예, 여기는 병원 응급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숙 씨 보호자분 맞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요. 환자 휴대폰 최근 통화 기록에 가장 많이 연락한 번호라서요.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까지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정숙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길에서 어지럼증 때문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놀랐잖아요. 제가 말하자 정숙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한 게 아니라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정숙 씨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와줄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와줄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생각보다 큰 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그날은 정숙 씨 딸도 왔습니다. 급하게 달려왔더군요. 처음에는 저를 보고 조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검사 결과 설명을 듣고 약을 받아오고 물을 챙기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더군요. 그리고 집에 가기 전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저씨, 응?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건데 정숙 씨 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하시죠? 순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줄 몰랐으니까요. 엄마가요. 아저씨 만나는 날은 표정이 달라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적응이 안 돼요. 그 말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 솔직한 말이었으니까요. 이해해.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직 적응 안 된다. 그 말에
정숙 씨 딸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 사건 이후 아들이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딸에게 연락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물었습니다. 응급실 갔다 왔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갔다. 왜 아버지가 갔어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답답했습니다. 왜라니? 혼자였으니까.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문제라니까. 뭐가? 왜 아버지가 보호자 역할을 하냐고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하냐? 아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딸이 있었잖아요. 멀리 있었잖아. 그래도 뭐.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아들한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내가 가면 안 되냐? 아버지, 아니, 그럼 내가 모른 척하고 집에 있었어야 하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진정한 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소리 질러서. 아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아들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네. 그렇게까지 걱정됐어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됐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숙 씨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걱정이었으니까요. 순간 아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눈을 피하더군요. 마치 뭔가를 처음 깨달은 사람처럼. 그날 이후 아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찬성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불편해했습니다. 여전히 못마땅해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무조건 화부터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사람이 진짜 고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말이 줄어든다는 걸요. 며칠 뒤 아들이 저녁을 사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둘이 고깃집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주 이야기나 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몇 점 먹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외로웠어요?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예상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묻냐? 아들은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해봤어요.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외로웠지. 많이요? 많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왜 말씀 안 했어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나 외롭다 그런 말 하냐? 아들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뭐가? 몰랐어요. 그 말에 저도 잠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제가 안 보여준 겁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식 걱정할까봐 힘든 것도 숨기고 아픈 것도 숨기고 외로운 것도 숨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들은 진짜 몰랐다고 말하죠.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면 재미가 없겠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정숙 씨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점심, 별다를 것 없는 대화. 그런데 식당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정숙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정숙 씨 아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숙 씨가 일어났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근처 거래처 왔다가 아들은 저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를 봤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었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잘못한 건 없는데 마치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뛰더군요. 아들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와 정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칼국수 3그릇이 놓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식사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국물 마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정숙 씨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저 솔직히 아직도 이해 안 됩니다. 알아. 근데 잠시 망설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웃는 건 알겠어요. 그 말에 정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별로 안 웃었어요. 정숙 씨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더 짜증나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그 말에 저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건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찬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식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인데 그 상대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인 것. 그 모순, 그 복잡한 감정,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했을 것 같으니까요. 그날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숙 씨 아들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전처럼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들 문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정숙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영수 씨, 응, 우리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걸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왜 또?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애들 때문이 아니라 그럼 철호 씨 때문에. 순간 저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 이름은 요즘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꺼내는 순간 괜히 죄인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가끔 사진을 보는데 미안해요.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철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 술 마시고 바다에 빠졌던 이야기, 군대 휴가 나와서 사고 친 이야기, 첫 월급 받고 넷이 고깃집 갔던 이야기.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철호가 지금 여기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욕했을까? 아니면 웃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끝까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희한하게도 자식들의 반대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냥 익숙해진 것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처음에는 난리였던 일도 몇 달 지나면 일상이 됩니다. 아들도 가끔 물었습니다. 오늘 정숙 아주머니 맞나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러면 아들은 한숨을 쉬면서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숙 씨 집도 비슷했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불편해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정숙 씨와 통화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늘 딸이 반찬 가져다 줬어요. 왜? 아저씨도 같이 드시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괜찮고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김영수 씨, 네,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는 모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의사가 이어서 한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68. 젊다고 하기엔 늦었고 늙었다고 하기엔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나이. 그 어중간한 나이. 그게 갑자기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미루지 마세요. 그날 저녁 정숙 씨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부산 바다는 늘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바다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글쎄요. 말해봐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정숙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가요? 시간 가는 게.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다를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도 떠났고, 철호도 떠났고, 친구들도 하나둘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무섭습니다. 그 말에 정숙 씨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늙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는 하지 않던 이야기.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혼자 병원 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이상하게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의사 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닷가에서 했던 이야기 때문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 2시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숙 씨가 먼저 떠나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숙 씨가 제게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예전에는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병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 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왜요? 우리 둘 다 진짜 많이 늙으면. 정숙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그때도 같이 밥 먹읍시다. 정숙 씨는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때도 같이 먹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서였는지, 고마워서였는지, 아니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알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재산을 나누기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앞으로도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약속 하나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약속보다 든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년 친구의 아내와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은 저를 친구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겨진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일 점심도 정숙 씨와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시에 사시는 김지연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연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던 남자가 엄마의 재혼 상대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끔 웃음이 나와요. 사람 인생이 정말 드라마 같을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웃음이 즐거워서 나오는 웃음은 아니에요. 차라리 그날 소개팅을 나가지 말걸.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차라리 엄마가 그 아저씨를 만나지 말걸. 수없이 생각했지만 이미 늦어버렸거든요. 저는 올해 24살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엄마는 혼자였어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제 앞에서는 그랬어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날에도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으니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엄마도 나름대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등산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다녔어요. 하지만 혼자 밥 먹는 뒷모습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외로웠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연아, 응? 엄마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저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솔직히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수줍게 웃었어요. 50대 후반 나이에 그런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어요. 그 모습이 참 낯설면서도 예뻤어요. 응, 그럼 됐네. 엄마 눈이 조금 붉어졌어요. 반대 안 해? 엄마도 행복해야지. 그날 이후 엄마는 가끔 그 아저씨 이야기를 했어요. 등산을 갔다. 맛있는 걸 먹었다. 영화를 봤다.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그게 몇 달 전 일이에요. 그리고 그 무렵 친구 하나가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원래 소개팅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좋은 기억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하도 사정사정해서 나갔어요. 그날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 깔끔한 인상, 그리고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김지연 씨? 네. 박현우입니다. 첫인상은 좋았어요. 그런데 더 좋았던 건 대화였어요.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괜히 잘 보이려고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편했어요. 소개팅 끝나고 집에 왔는데, 현우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그 문자 하나가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이어졌어요.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고, 집까지 걸어갔어요. 그날 현우 씨가 물었어요. 소개팅 많이 해보셨어요? 별로요. 다행이네요. 뭐가요? 저도 별로 안 해봐서.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그날 처음으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만남은 한강이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강바람도 시원했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우리는 2시간 넘게 걸었어요.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어릴 때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 실수했던 이야기. 그러다 문득 현우 씨가 말했어요. 지연 씨. 네. 오늘 밤 저 지연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호텔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둘 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아주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확신이요. 그리고 아마 현우 씨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그날 밤 현우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토요일 시간 어때요? 저는 휴대폰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좋아요. 보내려고 했는데 마침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지연아. 응?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비워도. 왜? 저번에 이야기한 아저씨 있잖아. 응. 가족끼리 한번 식사하기로 했어. 순간 난감했어요. 토요일? 현우 씨와 약속한 날이었거든요. 엄마는 들뜬 얼굴이었어요. 저 표정을 보니까 싫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결국 저는 현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해요. 토요일에 가족 모임이 생겼어요. 조금 뒤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요. 저도 안 그래도 일이 생겨서 못 나갈 것 같았어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 문자에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 토요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라는 걸. 토요일 저녁, 엄마와 함께 식당으로 갔어요. 엄마는 꽤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몇 번이나 머리를 만지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엄마, 응? 좋아하나 보다. 엄마가 웃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식당 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먼저 들어갔고 저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박현우가 앉아 있었거든요. 현우도 저를 보고 굳어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몇 초 동안 정말 아무 말도.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인사해.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들이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엄마의 재혼 상대 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말이 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 표정을 보는데 저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충격, 당황,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어요. 지연아, 이분이 엄마가 말했던 분이야. 그리고 이쪽이 현우. 저는 겨우 입꼬리를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현우도 저를 보며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텔에서 저와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그 말이 너무 웃기고 슬펐어요. 식사는 지옥 같았어요. 엄마는 행복해 보였고 아저씨도 좋은 분 같았어요. 엄마가 물을 마시려 하면 먼저 따라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말도 다정하게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괴로웠어요. 엄마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 중간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현우가 원래 말이 별로 없어요. 낯을 좀 가려서. 엄마도 웃었어요. 지연이도 그래요. 둘이 좀 닮았네.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닮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좋아하고 있었고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현우와 저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가끔 시선이 부딪히면 둘 다 먼저 피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차 안에서 계속 웃고 있었어요. 좋은 분이지?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응, 생각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 엄마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엄마, 사실 그 아저씨 아들 좋아해. 며칠 전까지 만나고 있었어. 그 말을 하면 엄마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3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우였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현우였어요. 잠 못 잤죠. 저는 웃음도 안 나왔어요. 현우 씨도? 네. 다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못했어요. 결국 제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현우가 낮게 웃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만나는 분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 뒤 말은 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현우 아버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날 우리는 2시간 가까이 통화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답이 없다는 거. 며칠 뒤 현우가 만나자고 했어요. 저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는 처음 소개팅했던 카페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에는 설렜던 장소였는데 이번에는 무거웠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우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연 씨,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나 그거 못 망쳐요. 현우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만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자신 없었거든요. 좋아하는 걸 넘어서 이미 마음이 너무 커져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해야죠. 제가 겨우 말했어요. 엄마 때문에라도. 현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 부모님 결혼하면 우린 남매가 되는 거네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평생 오빠 동생 하면서 살아야겠네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만해요. 아니, 현우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진짜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자신 없는데. 그 말에 심장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엄마가 먼저예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결국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 한마디가 너무 아팠어요. 붙잡아 주길 바랐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보내주니까 더 아팠어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사귄 적도 없는데 이별부터 해버린 이상한 관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노력했어요. 현우를 잊어보려고 연락처도 안 받고 SNS도 안 들어갔고 엄마 앞에서는 더 밝게 웃었어요. 엄마가 괜히 눈치챌까봐.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는 않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생각나고 퇴근길에도 생각나고 잠들기 전에도 생각났어요. 엄마는 점점 더 행복해졌어요. 주말이면 아저씨 만나러 나갔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 좋게 웃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잘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곧 알게 됐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는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고 집에는 저 혼자였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휴대폰만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현우 번호는 지우지 못했거든요. 연락하지도 않을 거면서 삭제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현우였어요.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문자는 짧았어요. 자요? 그 문자 하나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답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직 안 자요. 답장은 바로 왔어요. 다행이네요. 그 뒤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휴대폰만 바라봤고 현우도 그랬겠죠. 그러다 다시 문자가 왔어요. 술 한잔 했어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현우는 원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많이요? 생각보다. 무슨 좋은 일? 한참 뒤 답장이 왔어요. 반대. 그 답장을 보는 순간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알았거든요. 좋은 일이 있어서 연락한 게 아니라는 걸. 현우도 힘든 거였어요. 저처럼. 잠시 뒤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현우가 웃었어요.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 취했네. 조금. 집에 가요. 가기 싫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슬펐어요. 왜? 가면 또 생각나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거든요. 집에 가면 생각나고, 눈 뜨면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좋은 일 있어도 생각나고, 힘든 일 있어도 생각났어요. 현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지연 씨는 괜찮아요? 저는 웃었어요. 안 괜찮으면 어쩔 건데. 모르겠어요.
그럼 왜 물어? 그냥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나만 힘든 건가 싶어서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날 2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별말은 안 했어요.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엄마 이야기,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 그런데 이상하게 좋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잠이 안 왔어요. 다음 날 현우에게 문자가 왔어요. 점심 먹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친구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게 가능할 리가 없었죠.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비가 왔어요. 우산이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비 오네요. 저는 웃었어요. 그러게요. 우산 있어요? 없어요. 몇 분 뒤 현우가 사진을 보냈어요. 차 앞 유리 너머로 보이는 버스 정류장. 제가 서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길 건너편에 현우 차가 있었어요.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리고 현우가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몇 초 동안 정말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현우가 창문 너머로 말했어요. 타요. 왜 여기 있어? 근처 거래처 왔다가. 거짓말. 현우가 웃었어요. 맞아요. 저도 웃음이 터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바로 호텔로 향했어요. 카페도 안 갔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는 엄마도 지금 이 상황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난 뒤 우리는 한참 동안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처음보다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집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말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런데 계속 보고 싶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나도.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조금 먼 동네에서, 아는 사람 없는 카페에서, 그리고 만날수록 서로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어느 날 현우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결혼 날짜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커피잔을 놓쳤어요. 현우도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년 봄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간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우리도, 부모님도 모두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멈추지 못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엄마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엄마는 원래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현우와 문자하던 중이었죠. 내용은 별거 아니었어요. 저녁 먹었냐? 오늘 회사는 어땠냐? 그 정도.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물었어요. 누구랑 그렇게 웃어?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응? 아까부터 계속 웃고 있잖아.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뒤집었어요. 그냥 친구. 엄마는 별말 안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가끔 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누구랑 연락하냐? 주말에 어디 가냐? 퇴근 늦으면 누구 만나고 왔냐?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갈 질문들이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신경 쓰였어요. 저도 알았거든요. 엄마가 뭔가 느끼고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엄마는 아저씨와 여행을 갔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현우도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날이었고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만나기로 했어요. 사람 많은 곳은 피했어요.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우리는 차를 타고 조금 먼 교회 카페로 갔어요. 창밖으로 강이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둘 다 말이 많았어요. 아마 계속 숨기고 살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현우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후회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매일.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그런데 제가 말을 이었어요. 후회하는 거랑 포기하는 건 다른 것 같아. 현우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슬펐어요.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런데도 멈출 수 없다는 걸. 카페를 나와 산책을 했어요. 손은 잡지 않았어요.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괜히 더 죄책감이 들 것 같아서. 그런데 웃긴 건 손도 안 잡고 걸으면서 우리는 이미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현우가 차를 세웠어요. 한적한 강변도로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창밖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고 있었는데 현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지가 반지 보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현우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결혼 반지.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건 언젠가 닥칠 문제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었어요. 엄마도 드레스 이야기하더라. 제가 겨우 말했어요. 현우가 웃었어요. 그런데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울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지연아. 응. 나 무섭다.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사실 저도 무서웠거든요. 이 끝이 어디일지, 우리가 뭘 잃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날 헤어지기 전 현우가 저를 안았어요. 아주 잠깐, 몇 초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몇 초가 너무 따뜻해서 더 괴로웠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먼저 와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응. 재밌었어?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가? 엄마는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친구 만났다며.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응. 친구가 남자야? 숨이 막혔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물은 건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 그냥. 엄마는 다시 TV를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말 그냥 물어본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며칠 뒤 그 일은 벌어졌어요. 정말 우연한 사고였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휴대폰은 식탁 위에 있었어요. 현우가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며칠 전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 문제는 그 사진이 잠금화면 알림으로 그대로 뜬 거예요. 그 순간 엄마가 식탁에 있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저는 엄마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았어요. 뭔가 봤다는 걸. 엄마는 제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가져왔어요. 왜? 엄마는 천천히 물었어요.
현우 씨랑 만났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아, 우연히 만났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우연히? 응. 둘이? 그냥 커피 한잔 한 거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믿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바로 현우를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현우 표정이 굳었어요. 의심하시는 것 같네. 응. 이제 진짜 조심해야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조심하면 괜찮을까? 우리가 계속 숨길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그 사진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정말 큰 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 뒤 벌어지게 됩니다. 결혼식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어요. 엄마는 드레스는 안 입겠다면서도 인터넷으로 사진을 찾아봤고, 아저씨는 신혼여행은 안 가도 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여행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둘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저를 불렀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만나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뭔가 결심한 얼굴이었거든요. 한참 말이 없던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그만 만나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갑자기 왜?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버지가 요즘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알아. 그래서 우리 때문에 두 분 인생 망치게 할 수는 없잖아.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이제 와서 끝내자는 거야? 지연아,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현우도 표정이 굳었어요. 나도 알아. 알면 왜 연락했는데? 왜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거든요. 좋다며, 보고 싶다며,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그만하자고? 현우도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적어도 도망치지는 말아야지.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서로 상처 주는 말도 했어요. 현우는 괴로운 얼굴로 말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만나지 말 걸 그랬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 그럼 만나지 말지 그랬어. 소개팅도 나가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좋아하지도 말지 그랬어. 저는 울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 연락을 끊었어요. 일주일, 정확히 일주일. 그런데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었어요.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잠을 자도 현우 생각만 났어요. 결국 일주일째 되던 밤, 현우에게 연락이 왔어요. 미안해. 문자 한 줄.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답장은 안 했어요. 그런데 몇 분 뒤 다시 문자가 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저는 결국 만났어요. 안 만날 수가 없었어요. 현우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미안해.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 다 끝내려고 했는데 현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되더라. 그 말에 저도 무너졌어요. 사실 저도 똑같았거든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생각하면 헤어져야 하는 거 알아.
나도 알아. 어머니 생각하면 더 그래.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현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너 없는 건 더 못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저도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못하겠어.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누가 잘못한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너무 좋아하게 된 것뿐이었어요. 한참 뒤 현우가 저를 안았어요. 저도 그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어요. 정말 짧은 키스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저씨도. 엄마 손에는 결혼식장 계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아저씨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리고 동시에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도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리고 있었어요.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우와 저를 번갈아 보는데 마치 현실이 아닌 걸 보는 사람 같았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엄마였어요. 언제부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언제부터였냐고.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아저씨 소개하기 전부터 그 말을 하는 순간 엄마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럼 그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숨긴 거야?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저를 보다가 이번에는 현우를 봤어요. 현우 씨도? 현우도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아저씨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그랬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아팠어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걸 이해해버린 사람처럼 들렸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숨 막혔어요.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엄마도 울기만 했어요. 그날 밤, 엄마는 제 방문을 열지 않았어요. 저도 엄마 방문을 두드리지 못했어요. 거실에서 TV 소리는 들리는데 집 전체가 무너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저를 봤어요. 미안해.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좋아해?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더 슬펐어요. 그랬구나. 그 말뿐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출근했어요. 그날 저녁, 엄마는 늦게 들어왔어요.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아마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며칠 뒤였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보자. 누구를? 현우 씨랑 아저씨. 저는 놀랐어요. 당연히 헤어지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화를 낼 줄 알았고, 당연히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주말, 우리는 4명이 마주 앉았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아저씨가 입을 열었어요.
나도 처음엔 화가 났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배신당한 기분도 들었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저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누굴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누구 하나 계획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나쁜 의도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너무 늦게 알게 된 것뿐이었어요. 엄마도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사실 나는 너희가 우리 만난 뒤에 좋아하게 된 줄 알았어. 엄마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리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어요. 우리가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순간 저도, 현우도, 아저씨도 전부 얼어붙었어요. 엄마, 우리는 너희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늦게 만났고 너희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엄마 행복을 위해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반대로 자기 행복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저씨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다.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때문에 행복한 것도 있었지만. 아저씨가 웃었어요. 너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그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원하던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엄마와 아저씨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봤거든요. 두 사람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정말 어렵게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어요.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헤어지면 엄마와 아저씨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해질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함께하면 엄마와 아저씨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두 사람은 불행해질 거예요. 도대체 누가 행복해야 하는 걸까요? 누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현우를 사랑해요. 그건 분명해요. 현우도 저를 사랑해요.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답이 없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와 아저씨가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부모의 행복을 포기시켜도 되는 걸까요? 부모의 행복을 위해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정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